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정순신 변호사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편향적 청문회라며 불참한 여당은 별도의 학폭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작업이 이르면 5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직부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투표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양곡관리법 재투표 부결과 간호법 상정 보류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 양극화와 대립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열린 전원위원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중계 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지난달 파행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이며 정순신 일가 망신주기라며 불참했고 야당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정순신 변호사 불출석으로 연기됐던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유기용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배우자, 아들에 대한 동행 요구서를 보내며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순신 증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2차례나 불출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위원들도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며 정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권력형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의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가했던 사건입니다.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던 사건입니다.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소송을 맡았던 송계동 변호사는 지난번과 달리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은 소송 지연 사실이 없고 사건에 대해선 변호사로서의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기득권 있는 자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사람에 따라서 법률적인 조언을 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회의 개최라고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에서 의미 있는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또 민주당이 정순신 일가 망신주기 등 정치적 의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별도의 정책 간담회를 열어 학교폭력 피해 지원 단체들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틀 전 발표된 정부의 학폭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실질적이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좀 구체적인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점들을 직접 저희가 듣게 되어서 저희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어제 4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간호법은 여야 이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는데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산적해 4월 내내 대치 전국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결 조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넘지 못하며 부결됐습니다. 총 득표수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입법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가 재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상정을 보류한 간호법 역시 쟁점입니다. 김 의장은 오는 27일 다음 본회의까지 합의를 주문했는데 여야 의견은 여전합니다. 앞서 정부 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시간 끌기용 꼼수라며 원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부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오는 22일 이후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직부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노란봉투법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달 중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강대강 대치 상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어제 나흘간의 선거제도 개편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부턴 협상의 시간이라며 5월 중엔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는 조만간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나흘간 국회의원 100명이 참여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인 국회 전원위원회.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원위가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지금부터는 협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정치 행태에 대한 자기 반성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성을 토대로 한다면 전원위원회가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김 의장은 전원위 소위원회 구성 등의 논의 방안을 제시하며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단일안을 도출해 본회의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수를 워킹그룹이나 소위원회에다가 제시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수렴해가지고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추가 논의 방식과 관련해 아직 여야 간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협의에 나설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제안대로 전원위 소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일단 국회 정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개특위가 이제 4월 30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을 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갈 생각입니다. 공통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나 키워드를 잘 정해서 향후에 전원위원회 그 소위에서 좀 더 의견을 압축할 수 있으면 좋고. 전원위 소위 구성과는 별도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세 차례의 공론 조사를 실시합니다. 정개특위는 설문조사 업체를 선정하고 이번 달에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다음 달은 시민참여단 500명을 상대로 2차, 3차에 걸친 수기 공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연입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직회부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은 입법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거야의 입법 강행에 국민의힘이 반격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방송법에 대해 과정상 불법이 있었다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60일간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상임위원장이 간사협의나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1일 과방위에서 방송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인 방송법을 단지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직회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언론 독립을 위한 방송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이유 없는 심사 지연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방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요구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간호법 등 법안을 연이어 본회의로 직회부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통합적인 개헌안 마련을 위해선 개헌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헌법 개정 절차 해외 헌법 규정 내 보고서를 통해 외국의 경우 개헌 회의를 여러 차례 열어 충분한 토론과 수기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의 안전성과 지속성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비핵심적인 조항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지난해 발표한 최종 견해를 정부가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를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진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개인 진정 제도와 위원회의 직권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룡 지표개발연대 단장은 모든 장애를 아우르는 장애 개념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지표로 파악해 장애인 권리 보장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불 조기 진압 용도의 국가기관 헬기가 야간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 기준 때문에 야간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홍천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국토부 운항기술 기준은 민간 헬기 운용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헬기 운항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태콘 한국산불학회 부회장은 산불 현장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지자체 임차 헬기는 사고 발생 시 장외 이착륙장 허가 유예 등 항공안전법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헌정회관 신축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념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간담회에서 헌정회관 신축은 모두의 수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헌정회관 착공은 이르면 2025년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 도청의 그늘입니다. 네. 지금 10년 전에도 사실 미국이 도청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네. 또 다시 한번 도청 문건이 나오면서 지금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26일로 이제 예정이 됐나요?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일이 터졌는데 미국이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동맹국들을 그동안 도감청해 왔다는 의혹이 그 담겼던 문건이 이번에 그 유출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년 전에는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포함해서 35개국 정상을 도청했다 이런 의혹이 폭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기밀 문건이 유출이 됐는데 100쪽 분량입니다. 100쪽 분량인데 미국 정보 당국이 도감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밀 문건이 이제 온라인상에 퍼진 건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러시아의 내부 상황은 물론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기밀 문건에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SI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SI, 시그널 인텔리전스, 보통 시긴트라고 부르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정보기관들이 뭐 휴민트, 그러니까 내부 협력자나 스파이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시긴트, 그러니까 이제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도청과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다 이런 뜻인데요. 네.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시긴트, 도청과 감청으로 확보한 정보. 이번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그 국가안보실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이 도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 상당수의 그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를 같이 한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네. 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상당수 위조라는 말은 뭐 전부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부 사실이 있다는 얘기고, 이 동맹국의 도청 자체가 이 불법 행위이자 악의적인 의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국방장관 역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현재 그 여야 공방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대통령실 안보실의 입장에 나온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도청을 연관지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 방미 성과를 흠집내기 위한 사전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곳만 탓하고 있다며 제대로 설명하고 미국에 항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하면서 나온 부작용이 드러났다면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볼까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입법 무한 루프입니다. 네.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결국 최종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단독 입법 강행, 그리고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법안의 폐기 수순, 이런 이 무한 루프가 지금 현실화됐습니다. 무한 루프, 뭐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그 윤 대통령의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어제 본회의에서 결국 이제 부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대통령은 이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취임 후에 첫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어제 본회의에서 290명이 출석해서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 177명, 반대가 112명, 무효 1명, 이렇게 돼서 결국 최종 부결됐습니다. 찬성이 일단 뭐 압도적으로 많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법안은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115석이기 때문에 이미 반대가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찬성이 3분의 1을 넘을 수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부결 가능성이 높았고 결국은 이제 현실화가 된 겁니다. 예상이 이제 현실이 된 거네요. 네. 간호법 제정안도 어제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될지 여부가 이제 관심 사안이었는데 일단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연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 간호법 제정안도 지난달 23일에 이제 본회의에서 부의 안건이 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면은 이제 바로 상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밝히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상정을 미룬 상태입니다. 네. 결국 그 양곡관리법은 이제 그 폐기 수순을 밟게 됐고 간호법은 27일 이제 본회의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간호법 핵심 쟁점이 어떤 건가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병원 말고 뭐 요양원이라든지 또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상담들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의 이제 업무 영역이 좀 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예전 동사무소로 불렸던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제 상담,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 정도만 간호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간호사가 뭐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의료 행위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네, 현재 그런 뭐 주민센터의 뭐 간호
사들이 상주에 있나요? 네,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렇게 간호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지역사회로 소위 말해서 지역사회로 이제 업무 범위, 활동 범위가 확장이 폭넓게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네. 되는데요. 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로 확대가 되면 의사의 감독 없이 이 단독 의료 행위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된다면 현행 이 의료 체계가 무너진다며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뭐 입법, 뭐 무한 루프 말씀하셨는데 네.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상정이 되면 그 민주당이 이제 의석수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과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27일 본회의에서도 이제 국회의장의 결정이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상정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169석의 민주당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데요. 뭐 간호법은 물론 뭐 의료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뭐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뭐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다, 또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힐 수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희 앞서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따라서 여당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방송법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는 더 한층 뭐 그 벽을 쌓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당 그렇습니다. 쪽에서. 세 번째 이슈픽 또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이슈픽 보시겠습니다. 부패냐 탄압이냐입니다. 네. 이 내용은 이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요. 지난 2021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간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국민의힘은 부패, 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 이제 5월에 전당대회 이제 이야기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 검찰이 그 어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집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감사가 9천만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이 의원 등 10여 명에게 건넨 정황을 잡아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6천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의원들에게 전했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이 강 감사가 직접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돈봉투 의혹을 놓고서 여야는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시작되다 일단 민주당의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역시 검찰의 기획 수사가 의심된다며 옹호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이 정부의 장기가 바로 압수수색이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정근 게이트가 열렸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 돈봉투 선거가 169석의 이 원내 1당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했다고 이렇게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뭐 당분간 이와 관련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부터 바람 잘 날 없는 우리 그 정치권 현실인데 네. 계속해서 또 뭔가가 또 터져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입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돈봉투 의혹이 터지면서 4월 임시국회 계속 험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14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하락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손흥민 차별 예방법입니다. 개 식용 문제에 획을 그을 때가 되었습니다.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안정적인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실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개식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죠. 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였죠. 댁에서 강아지도 기르시고 고양이도 기르시고 개를 식용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걸 국가 시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분들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여튼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 준해갖고 우리가 대우를 해야 되고. 네, 윤 대통령 부부는 11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사 부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개 식용 금지는 후보 시절 공약뿐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개 식용 반대와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공론화에 붙였었는데요. 반려동물 가구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이나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동물 생명 존중, 또 동물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로 제도로 정착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상춘제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죠.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윤 정부에서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도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재창당입니다. 정당은 결국 다음 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믿음직한 제3정당으로 키워서 대한민국 개혁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겠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조직적 기반을 재건축해 있습니다. 당을 잘 가꾸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정의당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하면서 고배를 마셨죠. 때문일까요? 정의당은 제3세력의 선명성을 부각해야 한다면서 재창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 재건 작업과 함께 쌍특검에 대한 의견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신속 처리 안건은 일부 동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여전히 법사위 논의가 먼저라면서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의 약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치러진 전북 전주울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인데요.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거를 마치고 바로 국회의원으로 바로 되어서 얼떨뜨름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힘껏 일하겠다는 마음만은 누구 못지 않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얼떨떨하다는 소감을 밝힌 강 의원. 이번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발판 삼아서 내년 총선에서도 진보당이 큰 두각을 나타내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쌍특검에 대한 질문된 친민주당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한다, 쌍특검 즉각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에 대해서 저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진보당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진보당 메시지다 이거는. 네네, 이거 진보당의 당론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와 함께 쌍특검 즉각 도입이 당론이라고 밝힌 진보당. 반면 김건희 특검에 선을 그으면서 차별화를 선택한 정의당. 내년 총선에서 제3정당의 자리를 놓고 두 정당이 어떤 경쟁을 펼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청년 맞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붙여진 양국관리법이 결국 이제 부결이 됐고 간호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가 이제 무산된 상황인데 먼저 문성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양국관리법 부결 이후에 민주당이 이제 후속 입법으로 반드시 정상화를 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이고 정부 여당의 입장 역시 이제 강경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강행 처리, 거부권 행사, 재의결, 입법 무한 루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과정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좀 이 상황에 대한 해법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건 좀 여야 간의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양국관리법에서 민주당이 꾸준히 오래 준비해왔던 법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의 의견도 그렇고 어떤 저희 당 지지층이나 젊은 세대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류의 어떤 기존의 어떤 쌀 수매해주는 이런 정책이 오히려 어떤 우리나라 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금 꾸준히 잉여 생산되고 있는 쌀이 어떤 농민들이 이제 팔리지 않는 작물이 있으면 다른 작물을 옮겨가고 이런 체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지원책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뒤로 밀려왔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히 국가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농민들에게 진정하게 좀 어떤 수익 개선이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다른 작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해봐서 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어쨌든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또 거부권을 사용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쪽으로도 해결이 안 나고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이제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대화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 진짜 웃긴 상황인데요. 이성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문성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개입이 적절하지 않아서 양국관리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그 입장을 가지고 이제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정부는 양국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받으면서 되려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쌀값 80kg당 20만 원 맞추겠다. 그러면서 이제 농림부 차관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보면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 없이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쌀값을 유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법안을 거부했을까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합리적 답변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도 이제 국민의힘은 거부하겠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양국관리법이 어느 한 여론조사를 보면 60% 이상이 동의합니다. 반대는 20%대고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를 하기 위해 뭔가 행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더 씌울 뿐이고 그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로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 좀 하기로 하고 또 야당이 이제 직회부, 직부위가 더 이제 적확한 용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간호법이 김진표 의장이 이제 일단은 상정을 이제 보류를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간호법 상정 보류에 깊은 유감이다. 이런 이제 서운한 감정을 이제 드러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사실 간호법은 상임위를 통과한 게 작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1년 동안 지금 계류되어서 통과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법안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미루게 되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아쉽긴 하나. 근데 어쨌건 여야가 너무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을 중재하고자 국회의장이 그렇게 한 것 자체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간호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2년 1월에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 이런 말을 직접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호법이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이어서 거기에 끌려가기 싫어서 거부한다고 하면 정말로 민생은 완전히 외면한 채 정치만 하고 있는 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도 이제 대선 후보였을 당시에는 매입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언급도 했었는데 상황마다 이제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사안마다 또 이제
여론에 따라서 이제 그 뭐 모든 정책을 이제 펼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진표 의장이 최근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그 뼈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제 모두 자기 진영을 결집해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되지 않냐 이런 근시안적인 정치를 하고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 요 의장의 말씀에 대해서 뭐 좀 들어볼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당 지지율 굉장히 떨어져 있고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청년층 어떤 기존의 정당 색을 강하게 지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떨어진 지지율이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갔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결국 두 정당이 본인들의 어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신경을 쓰지 오히려 한 40% 넘는 중도층이나 정치 저간여층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하겠다, 이런 행동을 하겠다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 그게 정말 중도층이 원하는 것, 젊은 층이 원하는 것 이게 들어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지지를 원치 않아서 그러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해도 자체가 어떤 저간여층이나 아니면 젊은 층이나 이런 자신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파이프가 없는 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양당 지도부 모두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정치가 지금 뭐 자막이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의장의 뭐 핵심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장의 진단, 정치 진단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당층이 지금 오늘 나와 있는 갤럽 조사를 보면 네. 29%가 무당층이에요. 근데 대선 전주만 해도 무당층이 14%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배 이상 나는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다. 어느 쪽도 좋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20대로 좁혀서 무당층의 비율을 보면 무당층이 제1당입니다. 5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고 지지층들이 이제 국권이 존재함으로써 지금 정당의 지지율이 유지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전국 선거가 있을 때 전국 선거를 위해서도 정당이 필요한 일인데 그 같은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정당 모두. 한국갤럽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오늘 뭐 20%인가 7%였습니다. 다시 또 20%대로 떨어졌네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한일 외교 관련된 문제들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지지율이 떨어질 만한 이슈들이 또 많이 나왔고 그런데 저는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저희 20대 지지율이 한 13%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 세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 당에 가장 반대하시는 40대층보다 더 낮게 나온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저희가 대선 당시만 했더라도 진짜 한 50% 40몇 프로 이렇게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는 계시지만 결국에는 지금 총선 1년 남은 시점에서 지도부가 어떤 이런 지지율을 제대로 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나흘간의 이제 토론이 열렸었던 전원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슈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100명의 이제 의원이 100가지 제안을 했었고 실질적인 뭐 토론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그 과정의 나흘간의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견이 없었던 한 가지를 꼽으라면 위성 정당만큼은 없애자. 뭐 이런 의견이 이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의원들 스스로 뭐 지난 그 총선에서 있었던 일들은 뭐 되새기면서 좀 반성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원위원회 다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제가 본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서는 그래도 이 정치가 되게 엉망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 국회 구성원으로서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전원위원회의 의미가 당장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하나의 합의안이 뭐 도출될 것 같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건 7분간 최소한 그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네. 이런 기회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지도부가 뭔가를 합의할 때도 해당 자기 당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한 개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7분간 이야기한 100명의 의원이 있다고 하면 이걸 참조점 삼아 지도부가 야 이거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 우리가 지도부가 좀 과감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당장 이 4일간의 어떤 성과가 가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선거제 개혁의 그 어떤 레이스로 보면 충분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원위원회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공론화 과정이 있습니다. 국민들 5,000명에게 질문하고 500명의 그 국민들을 뽑아서 네. 이분들이 한 뭐 2박 3일, 뭐 1박 2일 막 수기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역시도 저는 선거제 개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보면 되게 그래도 좀 개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이제 수렴해 가는 과정. 어저께 뭐 그 지난 4일간이 그 작은 첫걸음을 뗐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100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제 뭐 네. 자기 발언을 했는데 그 경청하는 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방금 이제 비대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해서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얘기가 나온 위성정당 이야기도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당시에 이 취지를 결국 무색하게 하는 법률 내부의 디테일한 점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방향을 잡을 거냐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촘촘한 이 선거 법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합의를 볼 수 있고 네. 논의를 할 시간이 과연 충분한가 이런 데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만약에 또다시 어떤 취지는 좋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서 만들어진 법안이더라도 이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어떤 룰상의 허점이 있으면 결국 그 상황에서 그것이 이득이 되는데 정당들이 그런 길에 또 새길로 가지 않을 것인가 또 편법을 쓰지 않을 것인가 이건 저는 거의 쓴다고 보거든요. 그 막상 그 상황이 닥치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 이 룰을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더 시간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네요. 그 자리에서 이제 동일 지역 산연임 제한 입법을 이제 촉구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좋은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취지대로 이루어질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항상 저희 당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 너무 이제 견고하게 뿌리를 잘 내리신 다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수동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실수를 한다거나 뭐 크게 헛발질하지 않는다면 다음 공천과 당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권력적인 힘으로 봤을 때는 다선 의원님들이 당연히 초선 의원이나 아직 원내 진입을 못하신 분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정작 위험과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행동들은 그분들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선 연임 제한 입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뭐 어떤 지도부나 그 당시 공천을 주도하는 세력들에게 입맛이 맞지 않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조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좀 더 논의가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근 게이트로 근래 들어서 아주 좀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상황 검찰의 칼끝이 이제 어디까지 향할지 그 관련 의원이 민주당 내에 뭐 10명이다, 20명이다, 심지어 뭐 40명, 40명이다 뭐 이렇게 언론마다 달리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민주당이 총선 1년을 남겨놓고 나서 남긴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좀 아무튼 큰 이슈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개인 일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뭐 지금 프랑스에 가 계시죠. 직접 들어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 또 이런 입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검찰의 정치적 조치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기되는 의혹의 어떤 근거들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의원의 녹취가 있다던가 이정은 씨의 녹취 그리고 이정은 씨가 그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완전히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근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민주당이 되려 나서서 이 사안을 철저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야 될 사안이지 이것이 제기된 시기가 공교롭기 때문에
때문에 이건 검찰의 정치적 조치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일단 저 역시도 이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지금 시점에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고 그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하면 네.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 송영길 대표께서 여기에 연루되었는지까지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당장 귀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구성원들은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수사가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당을 되려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지웅 위원도 그 검찰의 기획 수사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해명할 건 해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을 의심해 볼 수는 있지만 네.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을 먼저 의심하는 건 그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민주당 생각합니다. 자체에서 더 네. 정확히 네. 더 깊게 일단 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왜냐하면 지금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상태고 네. 사실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되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 될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제기한 주체를 상대로 뭔가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압수수색을 했던 건데 왜 네. 지금 터트리냐는 거잖아요. 근데 전 지금 그 말을 할 시기는 아니고 이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거나 아니면 사실 별로 혐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다루어졌다고 하는 게 밝혀진 다음에 뭔가 이게 검찰이 그때 작전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 일단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부터 좀 해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뭐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참담한 것이 이게 8, 90년대 진짜 20년 전에는 할 법한 돈봉투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의석을 가진 정당에서 또다시 재현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굉장히 민주당에서도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어떤 이것이 뭐 검찰의 시국전환용 조작 수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근데 얘기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금 뭐 금액도 나오고 있고요. 또 관련 녹취도 나오고 있고 뭐 관련 핵심 인물의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경우에서 이것을 검찰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또다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역풍은 저는 민주당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 민주당이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게 금액이 뭐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다수의 민주당 의석들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저는 대형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반성을 한다면 네. 철저한 내부 이제 이 수색을 하시길 저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정건 게이트가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어디로 이제 흘러갈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어디까지 흘러갈지 이제 그 쭉 지켜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김기현 대표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직에서 이제 해촉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여부도 이제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연포탕 정책을 펼치겠다 했는데 메뉴가 바뀐 게 아니냐 연포탕에서 매운탕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뭐 조금 사담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변 임기가 종료가 돼서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제 개인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지금 종료가 됐나요? 네, 임기가 종료됐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원래 한 며칠 전에 끝났는데 통보를 이제만 어제쯤 받았고요. 네, 어쨌든 종료가 됐군요. 네, 종료가 되어서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 어떤 뭐 정광훈 목사와의 뭐가 뭐 다툼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께서 100분 토론 나가셔서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이제 뭐 용산에서 꾸준히 어떤 본인들에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쭉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정권 초기에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본인에게 도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강한 의지를 대통령께서 표명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라는 건 그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이 정치 초보자다라는 그 워딩 때문이라는 그 말씀인가요? 실제로 저는 그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을 이제 보호하는 이야기죠.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의 경력이 없는 대통령을 선택해 주셔놓고 어떻게 정치 경력이 뛰어난 사람과 같은 어떤 행동을 바랐냐. 그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지지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쭉 1년 동안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봤을 때 어떤 특정 워딩에 꽂히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두구육 이런 것도
맥락 자체를 봤을 때는 그게 뭐 그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결국 당대표 징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당 내부에 과연 건전한 비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네. 국민 여러분들께 결국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그 방송을 받고 이제 그 정치 초보자 그 다음에 그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뽑은 정치 초보자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어쨌든 이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게 상임 고문 해촉 이게 어떻게 김기현 대표의 의중이냐 아니면 뭐 대통령실 뭐 아니면 대통령의 의중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누구의 의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네. 이 행위를 한 건 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행위로 대표가 되게 우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거 다른 의견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거나 아니면 설득해내는 것에 있는데 스스로 자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르는 일을 한 거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이준석 대표를 민주적으로 뽑힌 이준석 대표를 내쫓았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국민의힘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디오 들어보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할 만큼 되게 좀 심각히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더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입단속을 해야 될 분들은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김전 최고의 5.18 관련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조순신 최고의 밥 한 공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일단은 갑자기 홍준표 시장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입을 다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물론 입을 다물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정치를 하시는 거고 근데 결국 전체를 보지 못하는 대표의 어떤 좁은 어떤 시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표에게 조금 비판했다고 뭐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뭐 면직 처리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주정당의 대표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바로 이제 SNS에 또 2번에 걸쳐서 또 관련 글을 또 띄웠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청년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전원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야당 그 민주당 내에서 현재 이제 불고 있는 그 이정근 게이트와 관련한 향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수사가 흘러갈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전원위원회 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여야 내부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